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 신원식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예, 장군님 며칠 전에 네. 청와대의 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평화 무슨 방해 세력들이 있다. 또 그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거슬리는 세력들이 있다. 그러면서 또 한미 동맹을 이 틈새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 자기 말을 마치 완전히 유체 이탈해서 일부 보수 세력이나 보수 언론들을 마치 여론을 잘못 왜곡해서 북한하고 관계가 벌어지고 이 비핵화 협상이 깨지기를 바라는 세력이 있다고 어처구니 없게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뭐 세부적인 또 이야기는 좀 진행돼 나갈 텐데 예, 예. 크게 결론적으로 두 가지요. 예. 3월 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가 이야기가 많고 그거는 친일파다. 예. 하면서 갑자기 프레임을 그렇게 세웠어요. 예. 아까 어제도 이야기한 블레임, 예, 블레임. 예, 책임 전가. 예. 이것도 그하고 똑같은 것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반성을 두 번째는 한 게, 예. 저는 저의 사고방식과 이거를 가지고 계속 문재인 정부를 진단을 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예. 역지사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 제가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라고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예. 그 사람대로 나름대로 예. 논리주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하고 한미동맹은 제가 생각하는 한미동맹과 평화하고 다른 거다.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평화를 누구든지 다 지난번에 우리 황소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전쟁이 좋아요, 평화가 좋아요 하는데 전쟁이 좋아요 대답하는 건 바보거든요. 예. 그런 질문은 같이 놓아놓을 수 없는 질문인데 이 사람도 교묘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평화냐 가짜 평화에 놓는데 우리가 진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못하게 억제하는 것.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건데, 이 자유민주주의국가끼리는 전쟁을 안 하니까. 예컨대 미국, 캐나다, 미국 핵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위협을 안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을 쉽게 말해서 자유민주화 시키면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럼 평화가 유지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북한이 체제의 성격도 변하지 않았고, 북한의 핵을 억제할 능력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2017년 8.15 경축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어떠한 경우도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할 때 평화는 뭐냐면 굴복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는 전통적인 우리 국제정치학에서 말한 전통적인 평화가 아니라 굴복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의 굴복에 의한 평화조차도 평화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된 평화라고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국에다가 정명 가동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명나라를 치러 가러 가니까 너네들은 길을 열어라. 그러면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일본한테 길을 열면 그렇죠. 일본군이 그냥 가겠습니까? 한국은 그냥 점령해서 속국으로 만들어 놓고 명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평화를 원한다고 그냥 우리가 일본이 명나라 치러 간다는데 우리는 그냥 열어 제끼고 가게 하자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국의 그 유명한 전략가 리들 하트 예비역 대위 출신입니다. 전략론이라고 저희가 육군산업 했을 때 아주 배웠던 책인데 그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전쟁은 뭐냐? 전후에 보다 나은 전후 질서, 평화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전쟁을 하기 싫은데 이 전쟁을 안 하고 굴복을 하게 되면 전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은 상태가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다. 이게 그거거든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진왜란 뿐이겠습니까? 이완용은 평화주의자죠. 그럼요. 그때는 일본 제국주의하고 구한말하고 싸움이 됩니까? 일개 대대한테 항복하는 판인데. 그러면 이게 게임이야. 그러니까 많은 조선 백성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완용을 그러면 매국노라고 부르지 말고 평화주의자라고 불러야 됩니다. 피를 갖다가 흘리지 않도록 평화를 갖다 통해서 대한민국을 그렇죠. 아주 평화스럽게 일본에 병합시켰다. 그 공이 있다. 안 그러면 엄청 사람이 죽었을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75년 아까 월남처럼 쿠엔반티우 도망가고 부통령 쿠엔 카오키 가다가 그 사람 도망가고 마지막 정반민에 항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방민이 평화주의자라고 뭐 좌파들은 엄청 칭찬했잖아요. 그 사람이 마치 사이공 입구에 왔을 때 자기가 협상을 하면 그러니까. 자기를 그냥 총독쯤으로 시키고 물러갈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와서 잡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같은 연금됐다가 예. 살리는 줬죠. 살리는 자기 줬죠. 방면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600만이 죽고 말이죠. 100만이 오토피플이 되고. 그런데 사실은 그래도 월명은 김정은에 비해서는 양반입니다. 아, 양반이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호지민이 뭐 그때 당시 죽고 난 뒤인데 그 유지에 의해서 집단지도 체제고요. 3대 세습은 아예 없고 독재도 없고 집단지도 체제입니다. 예. 그런데도 600만을 죽였는데 여기 김정은이는 3대 세습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3대 세습을 대한민국의 자유의 공개를 맡아본 민노총, 정교조, 뭐 문재인 청와대 그 참모들까지 북한 같은 데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5,300만 중에서 거의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완전하게 뇌를 빼놓고 가슴을 빼놓고 정말 하등동물처럼 동물적으로 시킨 대로 살 살아간다고 않으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굴복은 북한과 대항해서 북한의 전쟁을 억제하는 비용, 그 다음에 북한이 억제를 해서 만일 도발했을 때 우리가 응전하는 비용에 비해서 굴복에 의한 상태가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갖춰놓은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가보지 않는 길, 굴복에 의한 평화의 길이 얼마나 좋은데 그것을 옛날 구닥다리 방식으로 나를 비판하느냐 해서 비난한 겁니다.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두 번째가 뭐 한미동맹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미동맹도 우리가 잘 알죠. 전통적인 것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기초로 해서 정말 북한의 침략, 또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는 명시가 안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적시 외부의 침략이라고 표현돼서 북한을 의미를 하지만 사실은 그걸 또 확대해서 가면 중국이나 러시아 대륙의 전체주의 세력이 이 남쪽으로 자유 세력으로 오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둘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한미인데 잠깐 작년에 일탈이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그것 때문에 다 설명 안 하셔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전통, 수정주의 이야기하면 한미동맹이 가보지 않은 길을 잠깐 기웃거린 작년이 이분은 바람직한 한미동맹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굴복에 의한 평화, 잠깐 길을 잃은 한미동맹의 일탈 행위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이것을 정통적이고 올바른 길로 되돌린 것을 비판을 한 겁니다. 비판했으면 그러면 누굴 비판하느냐? 아까 친일파 빨갱이 논쟁하고 똑같이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그런 정책에 반대하는 정상적인 국민에게 이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는 이런 내로남불이 결국 여기도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평화와 아까 말한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가치와 이해가 다르고 요 다른 이해를 정치적인 프레임을 뒤씌우는 데 활용한 이 두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보기에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럴까 뭐 제 혼자 분석이니까요. 그걸 그분들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곰곰이 따져보니까 이런 생각에 이런 사고의 궤적 속에서 이런 우리가 보면 얼토당토 않은 말이 나왔구나.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제가 반성했습니다. 참 미국이 월남전에서 발을 뺄 때 월남에 남기고 간 무기가 당시로는 한 세계 5위권 수준으로 뭐 세계 4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이라고요.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다 넘겨주고 갔는데 결국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6.25 이후에 60몇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북한에 이렇게 대처하기 위해서 매년 국방 예산이나 또 군에 갔다 온 세월이나 이게 축적되어서 지금 이까지의 방위가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 국민의식부터 시작해서 이 방위가 그러니까 국가 이 방어 자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속도가 이게 그냥 그야말로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란 거는 국방부에서 저는 이제는 군인이 옛날처럼 구태타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이 실제로 국방부가 군을 지키고 또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데 장성이 뭐 1000명쯤 됩니까? 아니 한 400명. 400명쯤 됩니까? 생각보다 작네요. 그래서 장성이 400명쯤 있고
그래서 장교가 뭐 하사관이 한 20만 명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지금 이거 남북 군사 합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찰을 하지 않는다, 서해를 이렇게 열어준다든지, 뭐 그래서 뭐 휴전선 근처에서 작전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을 아무런 그게 없이 그냥 공무원처럼 군인들이 이렇게 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정경도 국방장관 발언이나 지난번에 보니까 애비역 장성 수호 모임을 그 국방부 그 회관입니까? 네. 육군 회관입니까? 뭐 거기에서 한다는데 그걸 장소를 방패라고 했다면서요. 예, 예. 근데 이건 도대체 군인들이 또 왜 이러는가, 참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 내부의 어떤 기강 행위나 본질적인 게 일탈된 행위는 예. 혹시 또 다음에 예. 그거 좀 자세히 예. 뭐 좀 하시죠. 설명을 그만 하도록 하고, 예. 오늘은 이제 일반적으로 예. 그 황 소장님이 방금 말씀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해놓은 게 빨리 무너지는가, 그 일반론적인 거하고 특수 상황, 군의 특수 상황과 두 가지로 제가 예. 일반적인 거는 뭐 우리가 성을 쌓기보다 무너지는 빠르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놔도 자식 희미한 사람이 있으면 금방 막 재벌 또 금방 망하죠. 그러니까 이제 망하는 속도와 건설 속도와 망하는 속도의 비대칭성은 일반론적인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군대 내는 또 이게 더 가소화될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개인이 군에 그 직책을 할 수 있는 기한의 유한성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선 병사가 제일 실제 싸우는 건 병사잖아요. 예. 요새 다 18개월로 쫓아드는데 짧아졌죠. 한 1, 2년 지나면 아무것도,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은 군대가 몇십 년 동안 있어 왔으니까 그게 옛날에 똑같겠지. 내용물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한강에 발에 물을 담그면 어제 내렸던 한강과 오늘 한강은 다른 한강이죠. 예. 내용질을 보면. 물이 다른 예, 이름만 같다 뿐이지. 예. 그러니까 안에는 전혀. 그다음 장교들은 그럼 어떠냐? 장교들은 기본 보직이 참모 보직이 1년이에요. 예. 그래서 지휘관 보직은 1년 반에서 2년입니다. 예. 그러면 이 군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장교는 수십 년 군생활 했으니까 잘 알 거 아니냐. 물론 자기 개인의 직무는 잘 알죠. 근데 군대는 개별이 람보처럼 개인이 싸우는 게 아니라 팀을 이뤄서 싸우는 겁니다. 펠레가 아무리 축구를 잘하더라도 산토스 팀하고 발을 맞춰봐야 골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휘관이 되고 이 사람이 참모가 되고 병사 그때 당시에 와서 제가 3사단장을 했거든요. 3사단 그룹이 돼서 요게 한 몇 개월, 1년을 계속 훈련하고 또 사람은 계속 바뀌는데 수준 유지를 해야 이게 전투력이 발휘가 되는데 1 내지 2년의 단절은 장교도 자기 개인 말해서 전술전기는 있는데 팀을 리드는 경험이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은 전쟁을 가장 심각한 도발인 전쟁에 하는 경우 한국군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거는 현실상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깨지거나 미국하고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동서남북이 어디고 동대문이 어디고 뭐 서대문이 어디고 하는데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다 이게 처음 보직을 받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핵심 보직이 1년에서 1년 반이고 연합사령과 같이 특수 이런 지휘관은 한 3년, 2, 3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나면 미국은 싹 다 바뀌어요, 미국. 그런데 그 바뀐 사람은 한국에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팀을 이루는데 한국군도 팀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얼굴은 아는데 하면서 손발을 안 맞춰봤고 거기다 미국까지 가서 손발을 안 맞춰봤으니 이건 오합지졸이다. 그러니까 한국은 한미연합작전이기 때문에 훼손되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아이고 뭐 주한미군도 있고 뭐 흉내만 내는 뭐 동맹 뭐 19-1 훈련도 하고 뭐 군인들도 그대로 있으니까 뭐 좀 정신 차리면 금방 하겠지. 또 좋은 무기로 돈 사다 주면 운용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멍들 대로 멍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참 이 국민들이 이 생업이 아니니까 이걸 막 절실하게 느끼라고 하기는 참 어렵긴 한데 황 소장님이 뭐 경제학도 전문하시고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는 문제가 생기면 시장에서 바로 나타나잖아요. 예, 그건 또 데미지 입어도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또 회복이 되고 사이클이 있고. 근데 그것도 저는 생각이 감기처럼요. 조금 문제 생기니까 금방 하니까 금방 하는데 안보는 암처럼요.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그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보의 실수는 그 정상이 나타난 속도가 아주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한국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한 1년 반 정도 훼손해 놓은 것은
이걸 굉장한 데미지를 받은 거예요. 이걸 한번 회복시키는데 정권이 바뀌더라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예. 노무현 때 전시작전권 이양을 그 합의를 했다가 예. 그 뒤에 이제 뭐 연기시키고 또 네. 이제 연기되다가 박근혜 정부 때 무기 연기됐다가 지금 이제 어제 보면 또 정경도하고 그 이 미국의 국방장관 대행 사이에 이제 또 합의를 해서 2022년에 하는데 올 가을부터 1단계, 내년에 2단계, 내후년에 3단계 해서 문재인 최종 임기인 2022년에는 이양한다. 그래서 문재인 임기 전에 전시작전권을 이양해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런데 미국이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3단계로 평가한다는데 한미훈련도 안 하는데 이걸 평가를 뭘로 할 것이냐. 그냥 서류로 평가를 한단 말이냐. 수리를 평가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평가 자체가 그야말로 하나만한 요식적인 행위. 그런데 사실은 이런 미국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한국이 다시 정권이 바뀌고 보수 정권이 와서 살려달라 해서 원바퀴로 돌린다 하더라도 그때는 엄청난 비용과 대가를 미국이 그렇죠. 요구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사실 전시작전권도 다시 바퀴를 돌릴 때까지 굉장히 많은 비용이 갔잖아요. 무기도 사줘야 되고. 예. 그래서 지금 대미 의존도는 더 심화되는 거죠. 대미에 더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문 정권이 전시작전권을 굳이 자기 임기 내에 넘겨받겠다라는 건 좀 무슨 의미라고 보십니까? 뭐 자기 신념 체계에 의해서 한다고 예. 나름대로 하고 예. 근데 제가 봐서는 뭐 그게 북한한테 예. 어떤 보여주는 이미지, 자기 지지층에 관련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수요 때문에 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 안심을 하면 안 되는데 미국하고 같이 이제 계속 우리는 뭐 미국 보고 뭐 있어달라 이런 것보다는 예.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를 해라. 예. 자, 전작권 전환이 2014년 SCM에서 조건에 의한 예. 컨디션 베이스도 되면서 조건이라는 게 뭐 말은 복잡한데 간단하게 국민 여러분 이야기 쉬우면 그런 겁니다. 한국이 하드웨어 뭐 독자적으로. 쌩쌩한 무기체계 좀 많이 갖다 놓고 예. 그다음에 그것을 잘 운용하는 소프트웨어 예. 작전 계획을 만들고 작전 지휘하고 훈련하고 소프트웨어 세 번째가 뭐 말하면 뭐냐면 전략적 환경이 예. 전작권을 넘겨서도 좋을 환경이다. 예. 그러니까 세 번째는 환경은 유동성이니까 일단 뭐 논외로 합시다. 그러면 이제 한국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능력인데 지금 보십시오. 이거 뭐 작년 9.19 군사합의부터 뭐 이렇게 돼서 한국군의 역량은 지금 빠르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은 한국이 하드웨어 역량도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도 미군이 미군을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한국군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능력은 지금 거의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똑같은 거예요. 대학교 다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아. 그런데 대학 시험마저 없어졌어. 그런데 좋은 학생을 무슨 수로 뽑습니까? 학교마다 학교 관계관이 자기 임의적 판단하에서 속된 말로 자기 마음대로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를 잘 구슬려서 우리 마음대로 서류로 뽑자. 예.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미국의 시스템과 그래도 미국 군인들의 양심, 미국의 집단지성을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에이브람스 장군이 그걸 해줬다. 한국군이 충분하다. 처음에 이 레토릭 멘토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사인을 하려고 마음은 자기도 책임이 있죠. 인계를.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 보고 요구해야 될 것은 전작권 전환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또 역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라 좋다. 그 대신 국방부만 하는 거는 이제 못 믿겠다. 여야 정치도 끼어야 되고 전문가가 끼어서 이 국가 중대사니까 같이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보자. 아니 뭐 우리가 실력이 되는데 굳이 안 가져올 이유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실력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기타 동북아 안보 환경을 봐서 아 그래 이거는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질 좋은 안보를 하기 위해서 유리하다 싶으면 가져오는 거죠. 그거 따져보면 되는 거고 일단 그건 환경은 나중 평가니까 실력부터 갖춰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하자 이거예요. 그다음에 미국한테도 요구해야 됩니다. 양심껏 객관적 과학적으로 평가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안 된다 된다가 아니라 이 객관적인 조건을 따져보는데 우리 애국 시민들의 어떤 지혜와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전시작전권이라고 이러면 이것 자체는 뭐 간단하게 서로 개념은 이해를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 전시작전권이 반환됐을 때 한국이 갖고 왔을 때 이제 미래사령부를 만든다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한국군이 사령관하고 이제 미국이 또 이제 연합사령관 명칭을 그대로 두고 사령관만 바꾸는 걸 또 이렇게 또 요령을 부렸더라고요. 또 이번에 그렇게 요령을 부렸습니까? 예, 하여튼 참 요리조리 그냥 어쨌든 넘겨받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저도 진짜 노무현이 자주국방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안 믿었거든요. 저 자주국방이라는 게 자주라는 게 주사파적 자주지 정말로 국방을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튼튼히 우리 거를 지키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와서 우리가 미군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북한을 지키자고 하면 아니 지금 군사 합의를 안 하고 국방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군인의 훈련을 강화하고 또 헤어지기 전에 미국과 이렇게 결합해서 예를 만약에 사태에 대한 것들을 준비한다면 갖고 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군사 합의하면서 실질적으로 군인들의 그 지금 정신 교제에서 한미 동맹이라는 걸 빼버렸다고 하고 오늘 보면 4.3 사과를 이 방송하는 녹화는 4월 3일인데 4.3 사과를 서주석이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광화문 앞에 갔어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전시작전권 이양 자주국방을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그런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굉장히 큰 일인데 언론이 사실은 전 언론이 일면에 도배를 해야 되는데 6개월 전에 한국의 유조선이 동해상에서 북한 배와 붙어가지고 환적을 석유를 오늘 신문한 그거죠. 네. 7,000원 뭐 800톤쯤 되는 배더라고요. 그 북한에 줬다. 그래서 미국이 6개월 전에 그 배를 잡아놔라. 근데 이거는 한국 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석탄 실어 나른 3개가 잡혀 있는데 그거는 외국 배고 인도네시아 하나 잡혀 있는 건 한국인데 그 인도네시아 잡혀 있는. 근데 이거는 한국의 유조선이 석탄도 아니고 유조선이 북한에 접촉해서 기름을 주다가 미국이 찍어서 한국에 통보해서 잡아놨는데 이게 6개월 동안 보도도 하나 안 됐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중국처럼 지금까지 환적을 해서 북한에다가 석탄이나 정제유를 주는 거는 주로 중국 배다. 근데 미국에 옛날에 뭐 300한 뭐 몇십 톤의 한국 배가 있었다라고 말만 했는데 이번에 딱 잡혀갖고 배가 붙들려 있어요. 자, 장군님 보셨을 때는 저게 민간 회사가 북한에다가 기름을 실어주고 이익을 볼 거라고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이 개방, 뭐 금융, 그다음에 이 통상 이런 나라에서 국제 제재를 받으면 회사 문 닫는 거거든요. 특히 유엔 제재와 미국 제재가 대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는 중국도 많이 이제 시장 경제화 됐지만 그래도 큰 인프라를 만드는 초기 기업들은 국영 기업이잖아요. 다 그 시키면 국영 기업은 설사 대통상이 제한, 뭐 어렵지만은 통상이 제한돼도 국가적으로 이거 자기 나름대로 내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명맥은 유지할 수 있는데 한국의 사기업들은 그냥 뭐 이거는 방안이 없습니다. 거기 좀 국가의 공적 자금을 대줄 겁니까? 어떡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정말 그 밀수를 통해서 그 회사가 그 회사 문 닫아도 자자손손 먹을 수 있는 엄청난 밀수로 통한 기대 이익이 있으면 하겠죠. 뭐 한 문 닫으면 되니까. 근데 뭐 한 1년 먹을 거 정도의 한 10배 정도 이익 가지고 그걸 하는 건 아마 바보가 아니면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결국 뭐 시간이 증명해 주겠지만은 뭐 국가적인 손이 국가의 어떤 손이 미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리적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죠. 자, 지난번에 석탄을 가지고 오는 거는 그래도 억지로 하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국가나 정보기관이 배후에 개입됐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심지어 거기에 한 명이 여자가 구속된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나한테 어디서 사고 어떻게 했는지를 다 강요를 하더라. 수사기관이. 그래서 내가 거부를 했더만은 딴 사람은 다 거기 따라서 진술하니까 불구속시켰는데 나만 그래서 구속시켰다. 국민 참여 재판을 해달라고 1월 9일 날 재판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것도 저 황장수 유튜브에 안 보면 일반 그 기사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북한이 시세보다 좀 싸니까 한 20불 30불 싸니까 싼 맛에 갖고 와서 자기가 납품을 남겼다고 하지만 이거는 수출이에요. 북한에다가 수출하는데 그러면 북한이 달러를 이렇게 100달러짜리나 이런 걸 뭉태기로 들고 와서 기름을 넣어주고 나면 야 싣고 가라고 달러를 던져주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건데 이게 북한에 기름을 주고 무슨 이득을 기대할 거라고 한국에서 100가지 압류될 수도 있고 회사 거들날 수도 있고 정말
그런데 민간 기업이 이걸 하기는 거의 그렇죠.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상식이 있다면 언론이나 한국당이나 야당이 이런 사실이 이거 국가가 개입했다? 지금 전 세계와 미국이 북한을 제재 압박하는데 한국 정부에서 협조하는 척 하면서 뒤로 북한에다가 석탄을 사주고 또 기름을 주고 하는 일을 걸린 게 이거지 이것만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미국이 알고 있는 게 몇 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작정을 하면 한국에 대해서 세컨드리 보이콧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고 아마 이렇게 됐지 않겠습니까? 이건 합리적인 추정인데 이제 어쨌든 트럼프가 김정은의 회담도 센터 사비도 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정보기관이나 또는 뭐 국무부나 재무부에서도 제재 이런 거 하는 게 거의 정보기관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언제 정치적 환경이 바뀌면 내놓을 자료를 다 축적합니다. 이건 그렇죠. 공통적인 거예요. 축적해놨는데 정치 환경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어요. 워낙 북한에 애를 쓰니까. 그리고 이제 뭐 회담 뭐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깨버리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 정보기관장들이 뭐 북한이 뭐 한다니까 공부 좀 더 해야 된다는 게 더 큰 차원의 큰 그림이 있는데 임마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해놨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눌러놨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문재인 정부나 김정은은 이 추정입니다. 시비 걸지 않도록. 야, 이게 봐주는 모양이라고 해서 그게 감시가 세였으면 조심조심 했을 텐데 막 했을 거예요. 그냥 뭐 별로 단속 안 한다고 생각하고 막 했었겠대요. 그 다음에 중국도 제가 봐서 미중 통상제 인제가 쓰려고 아마도 트럼프가 왜냐하면 중국을 제어버리면 북한한테 결국 들어가는 게 한국보다 훨씬 더 통상의 90%가 중국이니까 중국도 아마 눈 감아 준 게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는 미국의 정치 환경이 정치적 인센티브가 바뀌면 굉장한 부담으로서 한국하고 중국한테 돌아올 건데 특히 한국, 중국은 뭐 그러니 치고 중국 원래 북한에 뭐 겉으로는 뭐 때리는 척하고 뒤로는 주고 그렇죠. 이런 나라니까. 그다음에 그거 외에 통상이란 큰 게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고받으면서 이거는 또 미중 무역 분쟁에서 이거는 뭐 추가 옵션이니까 기본 옵션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옵션이 요거니까 아마 그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가 정말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힘드니까 올해 내가 결정적인 선기를 잡아서 올해 지금 일단 4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서 일단 막을 내리고 정말 한 6개월쯤 제대로 쪼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리고 블레임할 수 있는 한국인은 딱 구도를 만들어 놓고 정말 했다고 잘했다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마 제일 먼저 만든 게 한국일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한테 야, 너 같은 동맹인 한국은 봐주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할 말이 없잖아요. 고육지계라고 원래 자기 애를 먼저 야단을 치고 남의 애를 야단쳐야지 불문목적 남의 애를 야단치면 이 크레디빌리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은 작년에 적어도 6월 이후에 센터 사비 이후에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뭐 해놨던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때 이제 6월달 이후에 풀려가 야 이거 이제 뭐 완전히 미국도 북한하고 이제 딜하는 국면으로 간다. 근데 공개적으로 북한에는 뭘 주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뒤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다가 수도 없이 잡혀 있다가 나올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가지고 아마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저는 이 미국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크게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3월 28일인가 현지 시간으로 샌더스가 린치핀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4월 1일 폼페이오가 이제 회담이 앞으로 몇 개월이 된다. 이건 남북한 공이 한국한테는 한미동맹 이제 벗어나지 말고 일탈행위는 끝났다. 내 이제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옛날로 돌아오라. 돌아와라. 제대로 와라 하는 소리고 북한한테는 야, 아직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급한 마음 먹고 새로운 길 뭐가 쏘고 이러지 말고 사고 치지 마라. 그리고 한미동맹은 한국이나 북한이 흔든다고 한국 정부가 좀 도망가도 되는 게 아니고 나한테 달려 있어. 이 이야기를 회담을 앞두고 중요하게 했다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신 장군님 나오셔서요 참 어디서 듣기 어려운 정말 본질적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 한 두세 번쯤 제 방송에서 들으시고요.
그러면 현재 한미 관계와 미국 관계에 좀 현 주소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예, 주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